신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왜 베트남이 글로벌 진출의 추월차선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21세기는 글로벌로 연결된 지구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우리의 활동 영역을 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할 때도 타겟 시장을 정하고, 예를 들면 20, 30대 여성 이렇게 타겟을 정하듯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는 어느 나라에 우선으로 진출해야 될지의 타겟 시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왜 베트남이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먼저 베트남의 대내적인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내적인 특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먼저 인구죠. 1억에 가까운 아주 커다란 내수시장, 거의 우리나라의 2배죠. 그런데 인구 절반이 30세 이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두고 황금 인구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봤을 때, 현재 20, 30대 인구가 가장 도톰한 단계, 지금 현재 베트남이 그렇죠. 우리가 동남아 국가가 다 젊은 국가라고 하는데, 현재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보면 이들이 가장 두툼한 그런 인구 분포가 돼 있는 건 거의 10대와 20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황금 인구에 접어들려면 아무래도 10년이나 20년이 지나야 그 시대가 올 것이고요.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 고령화 단계에 있어서 40대 이상이 가장 도톰한 단계, 어떻게 보면 한국과 유사한 게 좀 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크기, 그리고 성장 속도에 있어서 인구수가 시장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런 성장 속도는 어떻게 보면 그 허리에 해당하는 20, 30대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인구 통계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FDI로 성장이 견인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책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은 그런 소비 기반보단 제조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정부의 영향 때문에 수많은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취업하는 사람들이 또 소득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인재 쟁탈전 때문에 IT라든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인재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소득 수준이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소비 시장도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사회문화적 요소인데, 높은 교육열. 이로 인해서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된다. 그래서 취업이 잘 돼서 소득이 증가되고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선순환이 연결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교 문화나 손재주 때문에 그런 제조업도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도 관리라든지 그 각자 맡은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유교 문화 때문에 좀 정서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일당 지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 그렇게 자주 변덕스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단위의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느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방향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쭉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리적인 위치죠.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이고요. 또 면적 역시 한반도 1.5배인 점도, 그리고 긴 해안선, 그리고 베트남과 인접한 국가들도
지금 위로는 중국,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가 접경에 있죠. 이런 점들이 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좀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이죠. 쌀, 커피, 그리고 석유, 석탄 등 확보한 천연 자원이 있죠.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게 잠재 시장으로서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내적 요소와 함께 대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1세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현재 여기 패스트 모더나이저스 그룹에 있어요. 이 말은 수요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집중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 디지털화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숙도도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들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중국을 좀 따라가는 추세의 트랙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아직은 온라인이 크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고 이런 디지털화도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좀 집중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또 성장하는 시장, 성장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T커니가 매년 전 국가별로 리테일 발달 수준을 성장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담 마사노리가 말한 기업 최강의 전략에서도 보면 우리가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베트남이 사실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긴 도입기를 거쳤는데 이 성장기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베트남이 굉장히 최단기에 압축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백화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슈퍼마켓, 그 다음에 좀 편의점 같은 스몰박스의 전문화된 매장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나가는데 베트남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그 시장에 성장하는 수준과는 상관없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2016년에 성장하는 단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게 적절한 진출의 적기인 라이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스크가 낮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사업 환경도 안정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켓 포텐셜이 높은 나라로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성숙이 안 돼 있는 곳으로 그래서 잠재력이 크고 성숙될 수 있는 시장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이 나라들이 이쪽에 분포가 돼 있죠. 그런데 국가 리스크가 이 베트남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시장의 포텐셜이 굉장히 큰 곳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게 바로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이에요. 한국이라는 건 바로 나라는 브랜드이죠. 나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내가 공략해야 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와 마켓이 잘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국가 1위가 바로 한국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 한류와 스포츠 한류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강하고 또 신남방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은 한배 수교 30주년, 그리고 한배 FTA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우리가 가진 프로덕트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마켓 이게 굉장히 잘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베트남에 더 유리해서 이런 베트남의 대내적인 요소와 그리고 베트남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성과 기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베트남 시장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중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수월 사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Come on, 행까플라이.